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교육혁명인 셈인데 전교조, 교총,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잠시 후에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갔던 인천공항,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 논의가 시작된다는데요.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최근의 논란, 이른바 특수활동비 논란 토론해 보겠는데요.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해주는 고교 학점제. 교육부는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과도한 수업 내지는 좀 대입에 좀 매몰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배운 과목을 그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진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합니다. 기본 방향의 찬성이다. 네네네. 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네.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반찬이 많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많이 좀 개설을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목을 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예, 과목을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과목을 개설한 과목을 배우고 또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배운 과목이 제대로 평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평가를 또 봐야 되겠죠, 평가를.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수업한 과목이 한 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예. 상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그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성적이나 내신 방법을 가지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그렇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요 과목 위주 내지는 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대입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 주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과목을 들은 평가를 절대평가제도로 하고 그걸 근거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나름대로 고교 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년제하고 지금 단위제 아닙니까? 몇 단위만 있어하면 되는데 요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큰 사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도입은 물론이고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00개 학교만 시범 운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네, 이제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교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예. 또 그 이후에 일반 학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나름대로 이제 강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교총은? 예, 뭐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일반 학교 바로 시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지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죠. 또 예. 조금처럼 그와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좀 시험 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교총은 한마디로 방향에 동의, 그러나 충분한 네.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갑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도가 되면 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정부가 공약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부 내에 도입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는 데만 좀 약간 몰두할 게 아니고 어허. 최소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정부의 설사 도입이 어렵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보다 정교하게 해서 나중에 도입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저는 좀 생각합니다. 2022년 전면 시행을 딱 못 박지 말아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그 학령 아동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교의 교사 대 학생 수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도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뭐 네. 학년에 관계없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듣게 하는 이런 거는 교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점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내지는 교사 수급도 필요하지만 예. 사전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예. 그와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목적형 기본적으로 그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예. 그 교대나 사범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를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예비교사들이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네.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예. 어느 정도 그 과목에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또는 수요가 많은 그런 과목들 예. 위주로는 최소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원 네. 양성 체계도 또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큰 작업이네요. 이거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와 같은 조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예. 또 하면 되는데 예. 아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과목을 가지고 대학교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우지만은 또 설사 과목이 개설 안 되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과목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내가 배운 과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 농어촌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사 수급도 어렵고요. 예. 또 이게 또 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네. 인근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아, 온라인 강의까지. 네네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가 비교적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 내지는 또 가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농어촌은 멀죠. 중소도시 이런 데는 멀기 때문에 또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안전사고 문제, 네. 이동의 불편함 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 내지는 농산 어촌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이렇게 좀 차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한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많습니다. 네. 네. 뭐 교총도 일단 방향에는 동의하시니까 이걸 네. 가능한 한 좀 조기에 이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실 거죠? 정부의 그렇습니다. 정부랑 네, 반대해서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준비를 하되 또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니까 충분한 준비 그리고 조속한 정착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후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하나도 진척되고 있지는 못해요. 게다가 갈등이 또 벌어진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고성과 막말로 터져나오기도 했다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좀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된답니다. 이 비정규직 노조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개월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방향만 모색한 거죠.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요. 아, 그래요? 노사 간 쟁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오늘도 지금 2시부터 진행된 회의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예.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공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뽑힐 것까지 감안하면요. 네. 약 13,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중에 이제 정규직은 기획 관리 사무직에 약 1,250명 정도가 일하고요. 비정규직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의 각종 시설 운영,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 예. 소방, 검색, 경비 등 보안 분야, 예. 그다음에 환경미화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한 85%에서 87% 사이가 전체 노동자 중에 그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그냥 기획 관리 그쪽만 있는 거군요. 네,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 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비정규직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공청회에서 고성도 오갔다면서요? 네,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날 말씀하시기가 좀 안타까운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예. 연구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흐를 뻔했던 측면이 있고, 예.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예. 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관련 기사를 제가 쭉 좀 보니까 쟁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 10,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할 대상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정규직화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냐,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고용을 바로 승계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공개 채용 절차를 밟느냐. 이 두 가지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일단 비정규직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공청회에서는 이제 한국농률협회, 그다음에 한국노동사연구소 두 군데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한국노동사연구소가 발표한 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냐면 그 생명 안전 분야를 직접 고용하라고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그건 생명 안전 분야만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공사 측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농림협회는 생명 안전 분야를 아주 협소하게 잡아놓고 그 한 850명 정도만 직접 고용이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한노산 측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공항공사 법에 보면요, 인천공항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 등에 관리, 운영, 유지 보수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직접 고용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전체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이니까 이 분야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직접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업무가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원을 다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자회사 고용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자회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별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별도 회사에 갈 노동자들도 이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고, 운영상의 불안한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폐해라고 하는 간접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회사 인천공항공사와 교섭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 별도 회사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채용 방식을 하자는 것이 정규직 노조 쪽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 전환하는 그 업무가
지금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획 사무관리 업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다른 거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데요. 예. 그 연봉을 받겠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 현재 하는 일, 시설 유지,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 보안 경비, 환경미화 업무 지금 하는 일을 네. 지금과 똑같이 하되 고용이 안정되길 원하고 예.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동안 가져가던 이윤 관리비 비용 등을 네. 노동자에게 달라는 거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회 평등 얘기가 나오거나 경쟁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예. 이게 상황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는 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노조 쪽은 그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고용 승계하게 되면 이 인천공항공사 노리고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던데요. 네, 그 역차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것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는 분야가 주로 사무관리직이고요. 아하. 예, 이 분야는 공사 규모가 이제 앞으로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더 뽑아야 되고.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분야가 그 분야랑 전혀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정규직 전환돼서 그 취준생이 들어와야 될 자리 저희가 피해를 준다면 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정규 전환되면서 취준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준생이 원하는 취업이 더 늘어나야 돼요. 예. 심지어 그래서 공사가 올해는 공사 사무관리직을 지금 160명을 뽑고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 100명 더 늘리는 겁니다. 아하. 저희는 그분들과 경쟁을 하거나 그분들 역차별을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영역이 다르고 네. 예를 들어 전문성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지금 이제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어쨌든 전부 다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지금 두 노조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 보이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노조법상 그 사측 그러니까 공항공사죠. 공항공사와 이제 3자가 합의를 하면 현재 각자의 단협이라든 이런 것들 다 보존하고 각각 따로 공항공사와 교섭할 수 있게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된다니까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셔야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2월 2일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역산해 보면은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30일이면 사흘 뒤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는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을 짚어보면은 예결특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14일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쳤는데 감액 심사 다 끝난 게 아니라 보류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보류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보류됐던 사업하고 증액 사업, 지금 이른바 이국종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증액 사업에 속하겠죠. 그걸 논의 중입니다.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자동 부의되죠. 하지만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여야가 심사를 계속해서 수정안을 상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부의가 되는 거지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동 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거죠.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쟁점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졸속으로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고. 쟁점이 뭐죠?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그리고 탈원전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인데 공무원 증원은
원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경 예산 때도 이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그때는 뭐 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쪽부터인데 네.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 쪽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네.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쪽에 직접 지원하는 게 3조예요. 그렇죠. 이걸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지만은 최저임금 올린 걸 도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야당이 불리한 게 있는데 지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최저임금을 올라놓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3조도 부족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못 주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화살은 결국 야당한테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땐 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야당들의 그 논리는 공무원 중원도 뭐 원천 반대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제 찬성이고 반대인데 근데 야당 이야기들도 일리가 있는 거 한 가지는 17만 명 하려면은 이제 세목들을 쭉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원래 내년에만 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그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올리려면 후내년에도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년 지난다고 자영업이 확 잘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2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걸 내놔라 네.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짧아요. 며칠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큰 쟁점에 대해서 뭔가 타결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렇죠. 아까 그 쟁점 중심으로 다투되 나머지는 대충 졸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선이 5월 달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되고 해가지고 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결산 자체가 늦어졌어요. 결산이 예. 있어야 예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 편성도 사실은 연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얼개를 잡아놓은 것을 새 정부가 5월, 6월부터 수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시간이 별로 없었고 국감도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밀렸잖아요. 아하. 전반적으로 앞차 뒤차 쫙 밀려가지고 네. 이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게 급하게 지금 허겁지겁 그냥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이건 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 예결위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징액 사업하고 보류 사업을 투트랙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의 보류 사업이 172개. 172개. 예. 그리고 보통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뒤로 밀려넣는 건 어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몇 개 주고 몇 개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사이에 또 쪽지 예산 같은 거 몇 개 들어올 거고. 실제 예산 들어가겠죠. 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래도 충실한 심의를 해주기를 네. 그래도 기대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시험 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교총은 한마디로 방향에 동의 그러나 충분한 네.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갑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도가 되면 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가 공약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부 내에 도입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는 데만 좀 약간 몰두할 게 아니고 아하. 최소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정부의 설사 도입이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보다 정교하게 해서 나중에 도입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2022년 전면 시행을 딱 못 박지 말아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그 학령 아동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교의 교사 대 학생 수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도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뭐 네. 학년에 관계없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듣게 하는 이런 거는 교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점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내지는 교사 수급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그와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목적형 기본적으로 그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그 교대나 사범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를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예비교사들이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고교 확정제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그 과목에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또는 수요가 많은 그런 과목들 위주로는 최소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원 양성 체계도 또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제도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큰 작업이네요. 이거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와 같은 조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과목을 가지고 대학교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우지만은 또 설사 과목이 개설 안 되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과목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내가 배운 과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 농어촌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사 수급도 어렵고요. 또 이게 또 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인근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아 온라인 강의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가 비교적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 내지는 또 가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농어촌은 멀죠. 소도시 이런 데는 멀기 때문에 또 가는 과정에서 예비가 안전사고 문제, 이동의 불편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 내지는 농산 어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차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교육혁명인 셈인데 전교조, 교총,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잠시 후에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갔던 인천공항,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 논의가 시작된다는데요.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최근의 논란, 이른바 특수활동비 논란 토론해 보겠는데요.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해주는 고교 학점제. 교육부는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 과도한 수업 내지는 좀 대입에 좀 매몰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배운 과목을 그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진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합니다. 기본 방향의 찬성이다. 네네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반찬이 많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많이 좀 개설을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목을 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과목을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과목을 개설한 과목을 배우고 또 수업을 했는데 자기가 배운 과목이 제대로 평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를 또 봐야 되겠죠. 평가를. 그럼요.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수강한 과목이 한 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상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그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성적이나 내신 방법을 가지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그렇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요 과목 위주 내지는 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대입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 주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과목을 들은 평가를 절대평가제도로 하고 그걸 근거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나름대로 고교 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년제하고 지금 단위제 아닙니까? 몇 단위만 있어하면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큰 사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도입은 물론이고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00개 학교만 시범 운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네, 이제 우선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교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또 그 이후에 일반 학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나름대로 이제 강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교총은? 예, 뭐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일반 학교 바로 시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지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죠. 또 조금처럼 그와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